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회를 선출했고 또 이걸 즉각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여당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여당 내부 전대 준비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면 휴진,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전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강희경 비대위원장, 강희경 교수 직접 만나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본격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우정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젯밤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이 축구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어제 이 중국을 이기고 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 이강인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이강인 선수의 결승골을 올려준 건 이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 결승골 후에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좀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때 좀 갈등을 보여줬던 두 선수 완벽히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수를 좀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로 우리 대표팀은 조 1위로 2차 예선을 마치게 되면서 3차 예선 조 추첨에서 강호 일본 또 이란을 피하게 돼서 월드컵 행이 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팬 3천여 명이 몰려와서 특히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볼만 잡으면 이 야유를 하고 일부는 욕을 하는 장면도 좀 포착이 됐었는데요. 한 번은 손흥민 선수가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고 나서 야유가 너무 심하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중국 관중석을 보면서 살짝 웃으면서 양손으로 3대0 이렇게 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3대0 만든 게 뭐냐 보니까 좀 추측인데 지난해 11월에 우리 팀과 이 중국이 원정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 중국의 3대0으로 완승을 거둔 걸 얘기한 걸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이 홈구장에서 그런 야유를 하는 거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우리 홈 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대한민국 선수로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의도된 행동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제스처가 나오고 나서 지금 중국 SNS에는 이 손흥민이 도발했다라는 이 해시태그와 함께 이 네. 중국에서 지금 좀 아주 공격이 좀 SNS에서 거세다고 합니다. 네, 실력으로 보여줬으니까. 네. 그래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어요. 네, 했다가 바로 돌아갔는데 이 사실이 이제 이틀이 지나서 공개됐습니다. 우선 이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네, 이 먼저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의 당시 판단은 단순히 이 북한 병사들이 좀 길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 안이한 게 아니냐 이 상황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시 상황이 좀 대략 이렇습니다. 지난 9일 낮 12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병사 수십 명이 이 군사 분계선에 이 접근을 하는 장면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된 거죠. 네. 당시 대부분 병사들이 이 곡괭이 같은 작업 도구를 들었었고 일부는 무장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군이 파악하기로는 북한 병사들이 일단은 군사 분계선을
넘은 거리가 뭐 짧고 한 50m 이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좀 짧은 거리였고 뭐 일단은 뭐 넘은 건 넘은 거니까 우리 군은 즉각 경고 방송을 했고 바로 경고 사격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북한 병사들이 바로 이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군이 파악하기로는 당시 좀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일단은 군사 분계선 표식이 좀 잘 안 보이는 상태였던 데다가 뭐 길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 병사들이 수풀을 헤치고 이 움직이다 이 좀 넘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의도적인 게 아니라 뭐 네. 길을 잃고 좀 우발적으로 넘어온 걸로 당시에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즉각 발표를 하는데 군에서 네. 이틀이 지나서야 이것을 이제 공개하는 바람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틀 지나서 공개가 됐는데요. 군이 판단을 했을 때 이 단순히 침범한 건데 이 불과 이틀 전에 특히나 또 오물풍선 살포 또 확성기 재개 때문에 우리와 이 북측의 이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로 좀 이렇게까지 관계를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번에 좀 이틀 만에 이 공개를 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군 지휘부가 나름 전략적 판단을 네. 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임위를 가동시키고 있죠. 네, 오늘은 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도 열렸었죠. 오늘 법사위에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나 이 지난 국회에서 이 폐기돼서 재발의한 법안들을 좀 이번 이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독식한 11개 상임위원회 외에 7개가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또 대정부 질문 등의 의사 일정도 지금 단독으로 좀 강행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면서 모든 상임위 일정에 대한 불참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의사 일정을 진행을 했다면서 의장직 사퇴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참여하는 대신에 당 내에 15개 특위를 좀 가동을 바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현안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각 부처의 장차관을 국회 상임위가 아닌 특위로 따로 부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사 일정이 전면 보이콧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상임위 중에 상임위, 이 법사위원장을 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지금 이미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죠. 역시 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강대강 대치는 지금 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간밤에 두 번째 방문국 카자흐스탄에 도착했군요. 네, 이 간밤에 이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꼽히죠. 카자흐스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방문국이었던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선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협력을 확대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뭐 새 가스전에 대한 개발, 또 폴리머 공장에 대한 정상화 사업에다가 또 비료 플랜트에 대한 건설까지 해서 뭐 수주 기대액만 약 60억 달러 정도, 우리 돈 8조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 푸바오가 오늘 일반에 공개됩니까? 네, 이 오늘 일단 일반에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좀 학대 논란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오늘 일반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푸바오를 돌봤던 선수핀 기지 측이 이 푸바오가 새 보금자리에 적응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KBS 특파원이 이 푸바오가 지낼 이 실내외 방사장을 좀 미리 둘러보니까 특히 실내 방사장은 약 90평 정도로 좀 넓고 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까지도 있을 정도로 좀 공간이 좋다라고 합니다. 뭐 근데 일단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또 모르겠는데 네. 방사장에 지금 유리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람객들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푸바오를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앞서서 여러 의혹, 이 학대 의혹을 받았었는데 이 관리하던 기지 측은 계절 변화 때문이다. 뭐 탈모도 계절 변화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의혹 부인을 했었죠. 오늘 공개가 되면서 이런 의혹들을 씻을 수 있을지 국내 팬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부 송금 의혹과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이원석 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앞서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때문에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에 중형을 선고를 받았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 북한에 넘어갔던 230만 달러는 이재명 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인지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일부 언론에서는 빠르면 오늘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30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이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게 판결문의 자체 분석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지금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도 내놨고요. 네, 이원석 총장이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한다면서 역시나 또 원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간밤에 들어오는 외신입니다만 이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생겼습니까? 네, 이 차남이 불법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헌터 바이든이라고 하는 차남인데요. 지난 2018년에 자신이 마약 중독임을 숨기고 이 총기를 구매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이 형사 기소가 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백악관은 언론 브리핑을 취소를 했고 다만 대통령 개인 성명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법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사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부 영남 지역과 전남 담양과 곡성, 경기도 용인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경주가 35도, 강릉 34도, 대전과 전남 구례, 경기 하남은 33도, 서울과 춘천 31도로 경상도와 일부 내륙 지역은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더위는 이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고요. 볕도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 옷차림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 27.5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광명역을 지나서부터 금천 쪽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어젯밤 서부가선지하도로 입구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 여파로 지금도 3, 4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남동에서 양방향 정체 시작됐고요. 성남 쪽으로는 안현에서 일지까지 정체 심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교통량이 서서히 늘고 있고요. 여의하루에서 한강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출근 정체 이어졌고요. 좀 더 지나서는 영동대교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은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40분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네, 여야 대치가 갈수록 더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국민의힘 지금 전대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윤상현입니다. 예. 저희 워낙 외교 쪽으로 활동을 쭉 해오셔서 예. 그 외교 안보 문제부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지금 남북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2018년 4월 27일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한 4차례 정도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한 4,000개 이상. 제가 처음에 한 1, 2, 3차에 3,600개고 그 다음에 한 4,000개 정도 뿌렸는데 우리 쪽에 넘어온 건 한 1,000개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게 정말로 정상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정말로 비상식적인 행태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북한 정권의 낙후성만 드러낸 이제 시대착오적인 소위 말해서 이 하이브리드 이제 그런 도발 같은데 사실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보면은 쟤네들이 엄청 뼈아프게 생각하는 조치입니다. 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6월 9일 날이죠. 일요일 날 그 오후 5시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기 전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네.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은 대단히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떤 합당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오물풍선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6년 만에 방송 재개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 대북 방송 재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예. 이제 대북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전방에 있는 북한 측 병사가 대단히 마음이 동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이제 북한 탈출, 기순을 결심했다라는 증언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8월 달에 목함지뢰 사건이 났습니다. 네. 목함지뢰 사건이 나서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 측에서 저희 확성기를 가지고 조준 사격까지 한 상황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어느 쪽이 먼저 이 대화를 제의냐 북한 측이 대화를 먼저 제의했습니다. 아하. 예. 북한 측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고요. 그때 이제 당시 장관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하고 실무지 한 사람하고 이제 2대2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4일 동안인가 협상을 했는데 홍영표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은 대단히 긴장한다는 겁니다. 네. 방송에 대해서. 네. 그래서 방송만 중단을 한다면은 거의 모든 것을 들어줄 기세였다. 북한 측이. 아, 그래서 예. 대방송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대북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이제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예. 우리 탈북민 단체가 북한 쪽에 전단을 뿌려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이 이게 먼저 시작한 것 아니냐.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세요? 이제 탈북민 단체가 전단을 보내는 거는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내왔고요. 네. 이번에 이제 오물풍선 보내게 된 계기가 지난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 삼국 정상회의가 5월 말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했습니다. 네. 4번째 발사 실험을 했는데요. 그게 2분 만에 그냥 이제 실패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 국내적인 발사 실험 실패에 대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한 3가지 도발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오물풍선 도발했고요.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했고 또 하나는 서해상에 GPS 교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거지 단지 대북 전단 때문에 나온 거는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북 전단 때문은 아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단지 대북 전단 때문은 아니다. 음. 이제 5월 29일인가요?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끝난 다음에 6시간 만인가 이제 군사정찰 위상 네 네. 번 제시됩니다. 작년 5월달, 8월달 실패했고요. 11월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또 4차째 군사정찰 위상 발사 실험하다 그게 2분 만에 그냥 추락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이 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예. 이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 예. 또 공공 질서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거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어쨌든 현행법 위반이다.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제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여서 할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속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헌재 판결에 의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전달 살포를 금지하면서 만약에 이거의 형사처벌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다. 네. 그래서 우연이다. 소위 말해서 금지해서 처벌까지 하는 거.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한 조치다. 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 24조인가를 우연이라고 판시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의 그런 입장에서 일단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탈북민 단체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요. 또 북한에서도 어떤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해서 어떤 이제 도발의 명분을 축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강대강 대치 형국에서는 탈북민 단체 좀 더 일종의 자제, 영어로 얘기하면 프루던스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 그래서 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비공개적으로 계속 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 살포하는 데 있어서 좀 이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네. 이제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 형국이 있을 때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물론 그분들이 어떤 북한 주민들의 어떤 김정은 압제 정권에서 폭정해서 해방시켜야 된다. 당연한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이제 비공개하든지 알겠습니다. 감정적 중단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약간의 좀 유연성 같은 것들은 좀 예.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예, 예.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나 정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도 얘기하고 긴급 남북 회담의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대화는 항상 필요합니다. 이제 대화 채널도 공식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새 보면은 이제 대단히 이제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회복 지원금, 네.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 방안, 또 저출생 대응에 대한 거, 또 기후 에너지부 만들자 이런 정책적인 어떤 면모, 지도자원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협상을 하고 만나서 대화할 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도 항상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그 예.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면?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형동, 위례 신도시 특혜 관련해서 받고 있고요. 또 위증교사 사건, 선거법 세 개의 재판이 있고 또 이화영 경기도부지사가 최근 수원지법에서 9년 6개월의 시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검찰이 곧 기소하고 이제 결국 이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논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란도 이제 잠재우고 또 어떤 명실공히 이재명의 민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이 또 국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이 사법 리스크 해치를 위해서나 어떤 다음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사실이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2차례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2019년 1월 달에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하고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태규를 통화해. 셋이서 이제 북한의 인사를 만듭니다. 송명철이를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협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을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서울에 있는 이제 경기도에 있겠죠. 경기도에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쌍방 회장하고 통화를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했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쌍방 회장한테 또 2019년 7월인가 여름에 또 한 차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꼭 이화영 부지사 전화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방북에 대한 건데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당시 지사죠. 저도 같이 방북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증언 또 여러 이제 경기도하고 또 북한 측하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대북 사업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대북 사업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네네. 또 황해도에 스마트팜 짓는 거에 대해서 500만 달러, 또 방북비용 300만 달러, 이것도 당연히 알았을 거다. 사실 이제 이번 그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의 그 판결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제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돼서 판결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 검찰의 이제 수사에 의하면은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몇 차례 했느냐, 방북 보고를 17차례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차례. 예. 그래서 그 결국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 유죄다. 그래서 검찰에서 당연히 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의 재판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이제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이 의원님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6월 초에 이제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발의를 했고요. 네. 이제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어제부로요. 법사위 회부가 되는데 이제 원 구성이 되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가 하면 저 김건희 여사의 그 고가백 수수 관련해서는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혐의 없다고 종결을 하니까 오히려 특검의 명분이 더 강해졌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나섰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요 사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네.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을 상대로 특검을 주장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난센스라고 봅니다. 음. 사실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가 일본 발표로 이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특검 명분이다 어쩌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직자의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고요. 이제 직무 관련성, 소위 말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직무 관련성도 없다는 거고요. 또 최재형 목사가 뇌물을 줬냐, 뇌물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 또 사실 알겠습니다. 보면은 헌법 그 84조인가에 보면은 대통령은 그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임기 중에 이제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형사 출소할 수도 없고요. 좀 이제 국민권익 입장에서는 법 집행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이제 처벌 규정 없는 일단은 직무 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뭐 법대로 했다 이런 논리로 예.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저 국회 개원도 좀 일방적으로 하고 상임위 배분도 일방적으로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사실 역대 이 국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헌한 적이 없고요. 야당 단독으로 개헌을 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런 식으로 원구성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요. 이런 민주당이 독재로 가는 길을 완전히 방치한 사람이고 횡포를 방기한 겁니다. 이 국회 관례라는 게 있는데 정말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봅니다. 네. 사실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오죽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남자 추미애라고 합니다. 추미애. 네? 정말 의장다운 모습이 안 보여서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1차적으로 그걸 발의를 그래요. 했습니다. 예.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18개 상임위 중에 7개는 국민의힘 몫으로 일단 남겨놨는데 13일까지 그 안 하면은 단독으로 다시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 이제 또 7개 남은 상임위를 가져가겠다. 답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완전히 국회 운영이 이제 다수결로 뭐 이루어져가지고 승자 독식으로 가는데 사실 예전에 김대중 그 평민당 총재부터 우리 이제 일종의 관례가 국회의장은 1당 몫이고 또 법사위원장은 2당 몫이고요.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우리 국민의힘이 사실 18대 국회 때 2008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153석을 가졌습니다. 153석을 가졌고 민당이 81석 가졌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여당이면서도 우리가 훨씬 더 다수의석을 가진 때였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범여권 자유선진당 친박연 때까지 하면은 한 183석인가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데도 김용욱 국회의장을 우리가 했지만은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관례고 전통인데 이것을 알겠습니다. 깨버린 겁니다. 깨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7개 상임위를 받아야 되나. 저는 그건 차라리 아니라고. 포기하자. 아예 알아서 해라. 알겠습니다. 한번 입법 폭주하는 걸 한번 그 끝이 어딘가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 예. 질문 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우리 의원님이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 이게 예. 전당대회 그 당대표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희가 사실 괴멸적인 참패를 일동했습니다. 집권여당 사상 87년 체제 이후에 이렇게 참패를 한 적이 없고요. 정말 우리 보수당이 3연패한 적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견된 참패 저는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여러 차례 경고도 했고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이건 예견된 참패였거든요. 네. 예견된 참패 앞에 대부분이 비겁하게 침묵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고 이렇게 대참패를 경험했는데도 예. 당이 어떤 처절한 변화 혁신을 알겠습니다. 먹구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거다. 그러면 출마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니, 저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나라도 총대 메고 변화 혁신에 총대를 맺다. 그래서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출마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출마하고는 다르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해양환경단체 시세포드 코리아의 활동가 진정철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직접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볼 수 있고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독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어업에서 발생되는 그물이나 밧줄 그런 쓰레기들이 많고요. 보통 낚싯줄에 걸린 조류들도 많고요. 그래서 발에 걸려 있어서 못 날아가고 푸드덕거리는 새들도 많고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름에는 폭죽놀이를 엄청 하잖아요.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은 안 되고 있어요. 피서객들은 바다를 찾아가서 폭죽을 터뜨리고 즐기는 휴가를 보내기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도 무차별하게 마구 버려집니다. 특히 폭죽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 포함된 화약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탄피가 발생되는 문제로 해양 생태계 파괴와 해양 생물들, 모든 생물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성 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그리고 수족관에 가지 않기, 불꽃놀이 하지 않기, 하늘과 바다 등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금물 3%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이 작은 행동이 큰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릉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인데요. 현재 기온 강릉이 27.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근길 옷차림도 점점 가벼워질 것 같은데요. 서울도 현재 기온 21.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도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땡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영남 지역과 전남 담양, 곡성, 경기도 용인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낮 기온 경주가 35도, 강릉 34도, 대전과 전남 구례, 경기 하남은 33도, 서울과 춘천도 31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더위는 이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 습도는 74%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이제 전면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많은 국민들, 특히 환자와 가족들이 참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은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커져가는 의료계 파업 확산 우려, 집단 휴진 우려죠. 돌파구는 없겠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강희경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태를 접하고 이제 이 한가운데서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헤쳐나가고 계신데 심정이 참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잠이 안 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환자들 진료하시잖아요. 네, 진료하고 당직도 서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사실은 제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잘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집단 휴진이 17일부터 이렇게 예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집단 휴진이라는 게 이제 정규 저희가 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규 수술도 있고요. 네. 정규 외래와 정규 수술은 일단 중단. 하지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입원실 또 지금 치료를 꼭 받아야 하시는 분들, 치료를 미루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치료는 중단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정규 외래와 정규 수술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수니까 학생들 강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계속. 학생들 강의는 해야죠. 그러니까 진료를 쉰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 왜 일주일에 한 번 휴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과는 약간 형태가 다른데요. 일주일에 한 번 휴진 가지고는 뭔가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 휴진이라는 것도 끝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면서 하는 전체 휴진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휴진이고 그렇죠. 무기한 휴진이고 그렇죠. 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면 휴진 결정 과정에 대해서 네네. 이게 좀 대표성이 있는 그 결정이 아니다 이런 반론도 좀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희가 대의원 선거 또는 의협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투표를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글 폼을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하지만 그 설문조사 전후에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조사 자체를 이제 서울의대 병원 교수들께만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고 하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 자문도 받았습니다. 투표를 다시 한번 할 것인가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법적 자문에서 이게 그러니까 병원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이제 각자 휴진을 하루 진료를 이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17일부터 무기한 이제 휴진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위원장님, 이게 뭔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휴진하는 걸로는 메시지가 좀 약한가? 그러면 더 세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정부의 대응에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엊그제 총리 담화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양보를 밖에서 보시기에는 하시는 것처럼 보이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계시고 하신데요. 그게 이제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이라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전공의들이 소위 만나주질 않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소리를 내주지 않고 있으니까 또 답답하신 면이 있겠고 그걸 해결해보고자 빨리 가고 계신 걸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정말 달려가는 아이를 이렇게 차도로 뛰어들어가는 아이를 잡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너무 빠르고요. 너무 주변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잘못 가게 될지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일방적이다. 지금 제대로 소통을 안 하고 너무 빨리 막 네.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것 네, 같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네. 일단 좀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게 하고 싶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근데 정부는 그 의료개혁 특위인가요? 네네. 27명으로 네네. 구성된 그 자리에 의원목과 전공의목 한 명씩을 비워두고 지금 그렇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네.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님 말씀 네. 들으면 좀 네.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실 이렇게 것 같아요. 소통하고 또 자리까지 비워놓고 기다리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런데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왔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건정심, 보정심 이런 이제 정부와 같이 하는 심의 기구에서 네. 의사들이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의계특위에도 의사 수가 한 7명 될 겁니다. 모든 결정을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아하. 의사 수가 너무 적어서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해도 의료계에 필요한 얘기를 해도 의료 체계에 필요한 얘기를 해도 항상 묵살당한다는 겁니다. 결국 들러리만 섰다. 그렇죠. 그런 예. 판단이시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들러리 더 이상 쓰기 싫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안 하고 계신 건데요. 네. 그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지금 그 빅5 이제 전공의 수련을 하는 네. 이런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이제 떠나서 아직 안 돌아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정부가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돌아올까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지 돌아올까? 사실은 전공의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는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전공의들이랑 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네. 모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니고 예.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전공의들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MZ 세대의 특성도 있을 거고 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돌아오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어야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상황이란 일단 돌아와서 충분히 수련하고 환자를 볼 수 있고 할 상황이어야 되겠죠. 예전처럼 네. 몸을 갈아넣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야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전공의들도 이러한 변화가 바로 하루아침에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변화가 3, 4년 후에나 제대로 정착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이러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을 했고요. 네. 이 사태 초기에. 근데 그게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한 6개월 정도 시범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면 그것도 한 병동에서 시작해가지고 넓힐 거거든요. 최소한 3, 4년 걸리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몇 달 안에 결과를 내놓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의료계의 접근과 정부의 접근이 다른 점이 있고요. 그래서 수련 환경 자체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이면 전공의들은 충분히 돌아올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병원 자체로 돌아오는 것은요. 근데 병원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려면 일단 나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뭐 결정권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많은 의사분들이 그렇듯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저희가 힘들었던 거는 물론 의사들이 지금까지 많은 기득권을 누려왔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희가 정말 뭐 의사라는 것 자체로 이제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새로 봐주시고 하는 존중받은 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에서는 일단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다는 네.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책에 대해서 전혀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전공의들이 막상 병원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정말 심각한 건가 보다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후에 업무 개시 명령, 뭐 진료 유지 명령, 애들이 떠난 다음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예. 업무 개시 명령, 뭐 그리고 진료 유지 명령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이 사태가 굉장히 정부가 걱정이 되나 보다. 애들이 떠날까봐. 거기까지는 뭐 괜찮은데요. 떠난 다음에 사직서 수리 처리 금지 명령. 이거는 이제 직업의 자유를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네. 억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온 다음에 저희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화장실은 가도 되나요? 숨을 쉬어도 돼요? 저런 사람. 예.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소부화의 햇볕과 바람, 예, 그 차이인데요. 물론 이제 정부도 이게 뭐 급박하고 하시니까 그렇게 한 건 알겠는데 억누른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좀 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그게 상당한 족쇄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의사만 중요한 직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기사 나오기를 군의 허리가 되는 분들이 많이 떠나신다 이런 예, 군 저 중간 간부들이요. 네네네. 예. 그럼 그분들 사직서 수리 금지해야 되지 않나요? 그분들 이 의사들보다 덜 중요한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사태가 터진 다음에야 이전에 막 정부와 갈등이 있었던 예를 들어 화물연대 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몰랐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런 이제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번 사태의 본질과는 달리 이른바 그 의료계를 악마화하는 네. 예, 이런 움직임 때문에 정말 자존감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요. 근데 사실 이제 떠난 전공의들은 한 10,000명 되죠. 네. 근데 의료계가 뭐 14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의협 투표를 봤더니 한 11만 되더라고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0% 정도인 건데요. 그리고 의료가 좀 특수한 면이 있어서 의사들은 내 환자가 병원에 있어도 집에 갑니다. 당직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인계를 확실히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떠난 순간에는 그 환자는 사실은 제 책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당직 선생님께서 보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하지만 제가 그 환자분 곁에 꼭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전공의들은 떠날 때 예를 들어 제 환자를 사실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봐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를 도와서. 예,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못 받으리니까 교수님께서 보세요 하고 인계를 하고 갔어요. 네. 그럼 그들에게는 그 환자를 볼 의미가 없습니다. 환자를 떠난 게 아니고 병원을 떠난 거죠. 직장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고는 의사 선생님 환자 곁으로 돌아오세요. 저는 그날 당직이었는데 나는 뭐지? 나는 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환자 곁을 떠난 의사라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의료계에서 지금 그 의협 중심으로 이제 이미 의대 그 정원이 한 대략 1,500명 정도가 증원된 상태로 이제 그 입시 요강에 반영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데 여전히 그걸 원점으로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복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는데 그 점은 비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 사태가 나타나기 전에부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콩팥을 보는 의사거든요. 네. 콩팥은 여러 가지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첫 번째로 타격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정말 이상한 약물 같은 것 때문에 네. 생기는 부작용을 치료해 왔고 아가들이 돌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소아청소년과에서도 네. 이제 신장 쪽 그러니까 전문이시군요. 이 너무 이상한 치료가 지금 많은 거예요. 이미 그 얘기는 의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려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먹고 사는데 큰 뭐 문제가 없고 이런 정도의 시스템, 이런 정도의 의사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결정한 의사 수는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 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의료 행태를 계속 유지할 거냐
또는 너무 쓸데없는 진료는 하지 말고 네. 그냥 뭐 감기 좀 있는 거는 그냥 저 타이레놀 좀 먹고 버티고 이런 꼭 필요할 때만 병원에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면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의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시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몇 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오픈해서 얘기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의사 수를 결정하고 학생 수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네. 게 의료계 입장이고요. 그게 사실은 원점 재검토거든요. 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것이 원점 재검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이 아니죠 2025년의 정원에 대해서는 정말 뭐 제대로 했으면 좋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관련한 이제 연구를 서울대 비대위에서 하자 해가지고 네. 데이터를 이제 오늘인가 내일 요청을 할 거예요. 정부에다가 예. 이 데이터를 전부 오픈해가지고 모든 연구자들께 제발 좀 해달라. 우리 코로나 연구 열심히 했듯이. 그래서 적어도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때는 우리 다 데이터를 오픈해가지고 보고 어떤 게 제일 좋겠는지 네.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2025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면 또 어쩔 수 없죠. 저희는 그냥 일반 국민인데 힘없는 국민입니다. 뭐 나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교육이 가능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숫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충북대에서 원래 50명 가르치던 거를 200명으로 늘렸어요. 네. 200명이면 서울대학교 병원만한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충북대의 서울대학교 병원, 제주대의 서울대학교 병원 옆에 있으면 물론 좋겠죠.만은 가능할까요? 그런 시설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를 늘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아, 그런가요? 지금 이 대한의사협회가 18일부터 전면 휴진 총파업 이른바 이 골기대 뭐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의대 병원이 17일부터 이제 휴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같이 하게 됩니까, 의협과?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17일 휴진을 준비하느라고 네. 논의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정이 안 됐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네. 저희 입장문을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저희가 6일에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는 네네.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안 돼 답변하신 있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대위의 네. 입장문을 지금 네네. 말씀하시죠. 네네. 예. 저희가 지난 6일 날 이제 휴진을 전체 하겠다하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날 이제 조선일보에 안준용 기자님께서 실망스러운 서울의대 교수들의 2,300자 입장문을 이라는 기사를 주셨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기에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좀 적은 게 있거든요. 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6일에 전체 휴진을 결의하면서 내놓은 입장문이 실망스러운 것이어서 면목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부를 향한 실망과 분노를 정제 없이 표출하면서 가시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조치 후 교수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내용을 담지 못해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진료실과 상하탑에 갇혀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엄중한 결의를 알리는 글이 얼마나 신중하고 진심을 잘 전달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저에게 이해가 한참 모자랐음을 실감하면서 이것으로 마음이 불편하셨을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갑작스런 휴진 결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일에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직후였기에 더욱 그러하시리라 짐작합니다. 의대 정원을 공고히 하였으니까 이제는 의사들이 저항을 멈추고 위상진료 체계가 종료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의 행정 명령을 철회한 정부의 결단에 교수들은 안심하고 기뻐하였습니다만 취소가 아닌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지난 100여일간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현행법 위반의 범법자의 신세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다시는 집단운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직하는 전공의는 다른 곳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없는 국민인 것이 확인된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까요? 내년에는 필수과 전공의들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젊은 교수들마다 마저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지금 교수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로 그간 교수들이 의료 정책과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무책임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깨달은 것은 슬프게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저희가 채우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도 이제라도 의료 정책을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정책을 바로잡아 줄 것을 지난 3개월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부의 큰 결단도 비상진료 체계를 끝내는 데는 역부족으로 여겨집니다. 의사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항의로 병원을 떠나는 지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명령을 동원하였지만 과연 그것이 문제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방법일까요? 저희가 그간 요청해온 바와 같이 긴 안목으로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가 함께 모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구속력과 재원이 뒷받침되는 상시적인 의정 합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보다 나은 예방법이 아닐런지요. 이번 전면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 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의사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국가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수립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젊은이들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묻는 것입니다. 전체 휴진으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이 중단되겠지만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진 기간 동안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진료를 강화하고 조금 뒤에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뵐 때는 보다 나은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의료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춘 의사로서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대담을 통해서도 다 말씀하신 거를 마지막에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입장문을 정리해서 오셔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주 명료하게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강희경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본격 토론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무슨 요일의 남자인가요, 그럼? 예, 같은 수요일인데 맨날 선점해버리니까 목요일의 남자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번갈아 순서로 바꿔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시간을 조금 더 쓰셔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결렬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강행과 뭐 강경 투쟁, 국회 원 보이콧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국민들은 협치하라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은 사실상 몽골 김영전처럼 하겠다. 전쟁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에 따르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르는 원내 어떤 그 독주 체제, 결국 그게 이제 독주를 넘어서 의회 독재 체제까지 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여당의
이번 총선을 통해서 회초리를 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정권 교체의 민의를 다 바꿨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대선까지도 사실상 불복하는 취지에서 정책을 다 바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안 하면은 우리 다 모두 다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말은 법대로라고 한다고 법을 빙자해서 하지만 법의 지배란 것이 정말 법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의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라는 그런 의미의 협치의 의미인 것이지 이렇게 민주당이 독주하고 독재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특히 오늘 여당 어떻게 보면 그 신문에 이제 사설을 쭉 봤는데 한겨레 정도만 여당 야당 전부 다 자제하라라는 취지에 있지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문이 특히 뭐 여의도에 있는 그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민주 떼라 이런 그 사설 제목까지 단 걸 보면은 민주당의 지금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명약 관하는 것 같습니다. 잘 원구성 협상이 안 된 거를 누가 이거를 뭐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평균 41.7일 정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 법 위반이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왔던 이제 전례들을 이제 이번에 좀 무시됐다라는 거는 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저는 주목했던 게 이제 법대로라는 거는 민주당이 얘기하고 관례를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는 거. 이 법대로 하자 뭐 법치주의 얘기라는 게 강자의 언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법대로. 그게 이제 강자의 언어라서 사실 그거를 나온 맥락들을 보면은 이거는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더 돌이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법대로라는 거에는 그 민심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밑바닥에 정서가 깔려 있고 정말로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행정부의 독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도 강력하게 조금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 좀 더 앞으로 남은 거라도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재난 안내문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전북 부안군 남남 서쪽에서 진도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부안군 남남 서쪽 4km 지역이니까 비교적 우리 한반도와 좀 가까운 곳입니다.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해서 이렇게 재난 경고 문자가 지금 여러분한테 발송된 겁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시니까 이 재난 경고음이 울리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네요. 이게 무음으로 해놔도 나와요. 재난 경고음도 나온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규모 4.7 진도의 지진이면은 뭐 통상적이지는 않은 상당한 규모의 지진인 것 같은데 이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과 본격 토론을 막 시작했는데 어느새 일단 좀 쉬었다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이 본격 토론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지금 본격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KBS 지진 속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시 26분입니다. 조금 전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지진 재난 문자가 여러분들한테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 소식이나 이런 건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요. 후속 속보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전해드리면서 본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해보죠. 이게 지금 국회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김준일 평론가.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예방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뭐 박찬대 원내대표 표현으로 아주 신박한 제안을 했다. 네. 뭐냐면은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이렇게 넘겨주는 대신에 지금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는 거를 약속을 받아라. 예를 들면 최상병 특권 같은 거를 합의 처리를 약속을 하고 대신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줘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약간의 뭐 존중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좀 쉽지는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지금은 약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남은 7개의 상임위를 받고 국회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의식을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용산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야 법사위 내주고 운영이 다 내주고 야 지금 상임위원장 7개 하겠다고 지금 니들이 들어가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도 있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굉장히 답답한 거는 15개 특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회 밖에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작동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상임위에서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 안 들어오면은 내일 7개 상임위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건데 당장 그러면은 뭐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여당 쪽의 정부 쪽의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언론 보도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당이 계속 안 들어오면은 민주당 야당 얘기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특위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련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답니다.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게 제가 아니라. 봤을 땐 힘이 없어요.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지 차이가 4%도 안 4% 4.5%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힘이 없는 게 맞죠. 결국 숫자에 밀려서 속수무책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가오는 지금 7월 달 8월 달에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에서 중요한 게 뭐죠? 페어플레이 정신이고 거기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도록 하는 엄파이어 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선 우원식 의장의 그 헌법에 대한 존중과 또 여야 합치에 대한 의지를 저는 높게 평가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본회의장을 만들고 국회의장의 본분을 있고 국회의장이 마치 민주당 원내대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국회의장이 본인의 어떤 역할 탈당한 상태에서 공정한 어떤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중재자로서 제3의 대안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대 그 민주당 원내대표보다 더한 역할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럼 국회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7개 상임위를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고 했는데. 네네. 이것도 안 가져가면은 가져가겠다는 거야. 정말 민주당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7개 상임위. 그러니까 상임위 7개 줄 때 받으라잉. 이게 대놓고 조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민주당이 정말 여성 가족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 그렇게 여가부에 대해서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여가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명분과 실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나 받으면 안 된다. 결국 현재의 전체적인 흐름으로서는 좀 강대강의 대치가 지금으로선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라도 받고 해야 된다가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우원식 국회의장 성토하고 했는데 전 뭐 성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라고 지금 고성국 진행자가 물어보셨는데 성토만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토하면 받으란 거죠.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문제잖아요. 그게 민주당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 좋아요. 저도 뭐 비판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에 제가 제일 갑갑한 거는 지금 전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당의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 네. 국민의힘의 전략이 없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면 보이콧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21대 전반기 때에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전부 안 받겠습니다. 물론 그렇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전체적인 그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저도 이제 저희 사무실 이 교대역 사거리 있습니다만 거기에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민주당이 써놨는데 그에 따른 욕을 민주당이 먹는 것 같아요. 아무런 공감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지금 그 독재는 윤석열의 독재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독재, 이재명의 독재에 더 공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공격자 대 피해자의 프레임이 그게 바로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일단 7개 상임위를 받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존재감도 좀 더 높이자 이런 취지의 일종의 전략을 제시하신 것이고 일단 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네. 최진영 변호사는 전면 보이콧이라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게 전략이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1차 마무리하고요. 지금 지진 관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8시 26분에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입니다. 기상청의 발표는 최대 진도 5, 전라북도가 5, 그다음에 4, 전라남도 3,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 대전시, 세종, 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은 그렇게 느낄 거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지진이 발생하면 보통 이보다 좀 작은 지진, 즉 여진이 4-5차례 정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1분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동이 멈추면 가급적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건물 바깥입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이제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렇게 돼서 위험해지니까요. 건물 바깥 넓은 공터나 운동장이 지진 발생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 대피하실 때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교량이 무너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을 특별히 잘 살피시면서 피신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가족이나 주변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대피를 도와주셔야 되고요. 본진보다는 여진이 대부분 작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경주 지진처럼 그 본진 이후에 더 강력한, 그러니까 본진 앞에 나오는 게 그 전진이라 그러는데요. 후에 나오는 게 여진이라 그러는데 이 전진보다 더 강력한 본진이 2016년 경주 지진에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8의 이 지진이 이게 오히려 더 큰 지진의 전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생명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생명입니다. 라디오나 TV, 특히 저희 KBS가 재난 주간 방송사입니다. KBS 라디오나 KBS TV를 통해서 재난관리 정보에 좀 집중해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중에는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등을 끄고 나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휴대전화에 플래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층 건물 경우에는 이제 건물 특성상 흔들림이 더 강하게 느끼질 수 있는데요. 대피할 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 쓰지 마시고요. 엘리베이터는 대피할 때는 위험합니다. 화재나 지진 시에는요. 힘들더라도 계단을 이용해서 걸어서 대피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저희 KBS는 지진 관련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해 KBS 재난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이고요. 또 강도 규모 4.8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이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KBS와 함께 이 지진 상황을 체크하시면서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 자꾸 토론이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여당이 이제 좀 들어와야 되냐면은 당장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이나 뭐 현안 질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산자부, 뭐 국방부, 우물fun선, 산자부 지금 영일만 뭐 시추 뭐 이런 거 지금 잡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위원장이 다 지금 여당 몫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열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도 안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전달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균형 있게 국방이 특히 이제 보수의 목소리도 굉장히 잘 경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밀풍선 이게 전략적으로 맞느냐라는 거고 시행령으로 지금 고쳐서 하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영배 의원이 어제 이제 뭐냐면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할 때는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물론 이게 좀 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것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게 무한으로 대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 네. 자, 이 주제는 이쯤 하시고요. 네. 이화영 전 부이사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더 가시화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 운영이라든지 전국 운영도 좀 더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재명 일단은 뭐 더 강성으로 민주당이 나가는 게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신기록 보존 연한이 이제 최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에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회수하는 절차 뭐 이런 외압이 이제 8월 2일까지 여기에 집중돼 있으니 그 전에 이제 뭐 이거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니 이제 명분적으로는 그렇고 다만 이제 뭐 이제 최근에 그 이성현 의원이 발의를 했던 뭐 그런 법안들이 충분히 그렇게 이제 보일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개가 안 되는데 그 판결문이 근데 제가 그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루트로 이거 판결문을 입수를 해가지고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300페이지인가? 뭐 이제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 좀 치명적이다 내용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걔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판단을 안 하겠다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제 판사의 판결이 지금 그 판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는 좀 민감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정의구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대놓고 사법 방해한 처참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9년 7개월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트바루티 김호중 씨가 떠올랐습니다. 대놓고 사법 방해하고 음주운전하고 나서 증거를 바꿨을 때에 그에 따르는 어떤 그 구속. 잠깐 중단하고요. 지금부터 지진 관련 뉴스 특보 KBS 1TV와 동시에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화장실 등으로 피신해 지진이 멈추길 기다려야 합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석이나 쿠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또 문이나 벽이 비틀려 방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현관문을 열어 미리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매몰 위험이 큰 지하 대피소보단 넓은 공터나 공원이 안전합니다. 건물을 빠져나올 땐 엘리베이터 대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진이 나면 정전으로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학교나 백화점, 병원, 극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선 혼란한 상황에서 대피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인솔자나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는 게 좋습니다. 건물 밖에선 무너지기 쉬운 벽돌담이나 자동 판매기 같은 고정되지 않은 물품, 건물의 간판과 유리창 등이 자칫 흉기로 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자전거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최소한의 소지품만 가지고 걸어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나 버스 운행 중 여진이 발생하면 최대한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으로 정차한 뒤 대피합니다. 비탈면에선 네. 지진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이며 진앙의 상세 주소는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북 지역에 진도 5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5의 진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전북 전주 효자동 3가 그리고 전북 군산 비흥항 재난감시 CCTV에서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CCTV 화면으로도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북 완주 소양면 보령제 2 CCTV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자세한 지진 관련 소식 계속 더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12일 오전 8시 26분에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이며 진앙의 상세 주소는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진온의 깊이는 8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위의 정보는 2024년 6월 12일 8시 27분에 발표한 이번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최대 진도 5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5의 진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도 5의 진동이 전달된 지역은 전북 부안, 전북 정읍, 전북 김제 등 3개 지역입니다. 진도 4의 진동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도 4의 진동이 전달된 지역은 전북 고창, 전북 순창, 전북, 군산, 전남 담양, 전남 장성, 전북 익산 등 6개 지역입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이 전달된 지역은 전북 완주, 대전 유성, 전남 영광, 대전 서구, 충남 서천, 전북 전주 덕진, 전북 전주 완산,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광양, 전남 영암, 전북 남원, 전남 구례, 전북 장수,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 충남 논산, 경남 거창, 경남 함양, 전남 순천, 전남 장흥, 전남 한평, 광주 광산, 전남 당진, 전남 보성, 전남 곡성, 광주 북구, 경남 합천, 광주 서구, 충북 청주 상당, 충북 옥천, 충남 금산, 충북 영동, 전북 진안, 전남 화순, 경남 산청, 충북 괴산, 광주 남구, 경북 김천, 경남 함안, 경남 하동, 충남 보령, 충남 공주, 전남 신안, 광주 동구, 전북 무주, 인천 중구, 전남 여수, 충남 계룡, 전남 진도, 세종, 충남 청양, 전남, 나주, 경남 통영, 충북 청주 소원 등 56개 지역입니다. 이 정보는 지진계가 관측한 실제 흔들림을 분석한 것이며 건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실제로 느끼는 흔들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KBS 1TV와 저희 KBS 라디오가 함께 지진 관련 재난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재난방송 주관사 KBS에 재난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추가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그때그때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 토론 진행을 지금 세 번째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시죠. 네, 아까 말씀하다가 아까 우리 최재형 변호사 말씀 중에 재난방송으로 잠깐 갔다 왔습니다. 먼저 그 보안을 비롯한 전북 지역에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을 보면서 트바로티 김호중 씨가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그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법 방해가 있으니까 지금 경찰들이 진짜 열심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지금 구속이 됐어요. 근데 만약 이 사안을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 표적 수사다라고 해서 법 왜곡죄로 담당 경찰과 검사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표적 수사 때는 영장을 기각하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영장 기각법에 따라서 이 영장도 기각해야 되는 겁니다. 딱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주위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는지 그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김호중 씨하고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답이 이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한겨레 신문에서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영장으로 사법방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질타를 했는 것처럼 지금 있는 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뭐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은 이재명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아이한테도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누구만을 위한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법을 만드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대북송금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대북송금 수사 조작 의혹 뭐 특검 이거는 민주당에서 현재는 이제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아니고 그 우선순위에서도 아직 이제 거론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검찰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회유가 있었으면은 실제 그거는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니 특검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 당론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 김승원 의원이 얘기했던 법 왜곡죄나 뭐 이런 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뭐 판사 직선제 뭐 이런 것도 근데 현재로서는 당에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언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개개인의 의견이고 이게 오늘 그 김승원 의원이 다른 방송에 나와서도 이거에 있어서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다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 이거는 민주당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서 법 왜곡죄가 이제 뭐 법 남용죄라고도 이제 이름을 붙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명백하게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명백하게 다른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이를테면 수사를 해둔 방식으로 해서 기소를 하고 남용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취지가 있어서 이거를 처벌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조금 뭔가를 좀 제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김평론가님 실무를 하면서 판사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기소 안 해야 될 사람을 기소한 사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판사, 검사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미 그 조직에서 퇴출됐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정말 그런 게 있으면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사안이 다 바뀝니다. 지금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 1심에서 법리적으로 막 다퉈서 무죄 나왔다가 항소심 해가지고 유죄가 나오면은 1심 판사 그냥 탄핵시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고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나오고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해서 기소했는 사건은 다 지금 이 제기에서 법 왜곡죄로 해가지고 고소 고발돼서 사법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게 이게 어느 도단이란 거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재난방송을 보내드리는 관계로 시간이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이죠. 네네. 30초씩 마무리 말씀하실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예. 먼저 하시죠. 예. 네. 김준일 그러니까 변호사. 예를 들면은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이제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거 관련해서 기소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억울한 얘기, 그러니까 피해자를 낳았잖아요. 제가 뭐 무차별적으로 모든 거에 적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방탄을 제가 하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런 취지의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이거를 법 왜곡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저도 반대예요. 근데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검찰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짧게 얘기할게요.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한 300쪽 판결문 중에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200쪽은 거의 이재명 제3자 뇌물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의 공소장에 다름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 법원에서 제대로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저희 KBS의 재난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2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